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오늘이 팟캐스트 두 번째 방송인데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에 방송을 업로드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첫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니 시간이 너무너무 더디게 안 가는 거예요.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이었거든요. 목요일 하루는 아무래도 너무 적은 듯 하여서 일주일에 2번 방송을 업로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앞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저를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나중에 워싱턴 윤준혜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생기면 그때는 더 자주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저는 14살 때 미국에 이민을 온 1.5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국을 기억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 생활의 경험도 많고 또 미국의 유명한 도시에서도 살아봤어요. 캘리포니아의 LA, 조지아의 아틀란타, 또 플로리다의 유명한 마이애미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DC 옆 메릴랜드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워싱턴 윤준혜에서는 이런 저의 실화 경험담, 또 주위 분들의 실화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일상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꾸밈 없이 말이죠. 워싱턴 윤준혜 지금 시작합니다.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운동을 나갔는데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대각선 위치에서 저를 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아, 깜짝이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외쳤어요. 사슴 2마리가 가만히 서서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집 주변에서 사슴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슴은 참 온순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사슴이 보이니까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숲속 안에 먹을 게 없을 땐 집들이 있는 마을로 자주 와서 텃밭을 망쳐놓기도 해요. 사슴 먼저 지나가라고 제가 안 가고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꼼짝을 안 하고 저를 쳐다만 보길래 제가 한 발, 2발 사슴을 향해 걸음을 떼자 그제서야 언덕으로 후닥 가버리더라고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도 양쪽이 숲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때문에 고속도로에 죽어있는 사슴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사슴이 지능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에 치여 죽는가 싶다가도 몇 년 전에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요. 교통사고 당한 후에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 사슴의 영상이 병원 CCTV에 잡혀서 보도되었던 걸 본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어머! 사슴이 천재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었다가 기사를 읽어보니 사슴이 병원인 걸 알고 들어간 건 아니더라고요. 각 다른 동물들의 지능은 참 흥미로워요. 이미 널리 알려진 지능이 높은 동물로는 문어, 까마귀, 강아지, 돌고래, 침팬지, 돼지 등이 있죠. 예전에 까마귀의 지능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는데 글쎄요, 까마귀는 동료가 죽임을 당하면 복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우, 까마귀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바퀴벌레의 지능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퀴벌레가 위기감을 느끼면 IQ가 340 이상 상승한다 라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도 화제가 되었었죠. 미국의 한 연구소는 실험을 통해 바퀴벌레가 위험을 느꼈을 때 순간 시속이 150km까지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IQ가 340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했어요. 바퀴벌레의 IQ 측정법은 신경의 반응 속도를 인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것이라면서 바퀴벌레는 머리까지 신경이 전달되지 않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게 아니라 민첩성 지혜가 상승하는 것도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청취자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IQ 테스트 해보셨나요? 저희 부모님 때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실 때 IQ 검사라는 걸 하셨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IQ 테스트는 아니고 적성 검사라고 불리는 걸 하긴 했었는데 전혀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제 IQ는 모르는데 어릴 때 저희 엄마는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집에 부모님 친구들이 놀러를 오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얘기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저희 엄마에게 이 집 애들은 공부 잘해요? 아이들 진로는 결정했어요? 우리 애들은 요새 피아노랑 주산학원에 보내는데 그래서 그런가 첫째는 이번 수학 경시대회 금상 받아왔잖아요. 이 집 첫째도 내년에 중학생 되죠? 우리 큰딸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둘째 딸은 머리가 나쁜데 걔는 엄청 노력파라 공부는 잘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파는 애라서 별로 걱정이 없죠. 여기서 둘째는 바로 저입니다. 저희 엄마는 늘상 윤주는 머리가 나쁜데 노력을 많이 해서 잘한다 라고 주위 분들에게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인데 왜 저희 엄마는 저를 머리 나쁜 애로 만드셨던 걸까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엄마에게 따져 물었어요. 엄마, 왜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나는 머리가 나쁘지만 노력을 많이 하는 아이라고 말했어? 난 IQ 테스트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 저의 질문에 저희 엄마가 당황한 듯한 그게 너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애였잖니. 그림도 잘 그리지.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 말 한 번 거역한 거 없잖니. 동생 잘 보지. 자랑할 만한 게 그리 많으니까 엄마가 머리가 나쁘다고 슬쩍 깔아놓고 자랑 시작했던 거야, 이거사. 사실이던 아니던 듣고 보니 뭐 그렇긴 했어요. 제 자랑은 늘상 입에 침이 마르게 하셨었는데 저는 머리 나쁘다는 그 한마디만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제 친구 중에 머리 회전이 빠르고 암기도 빠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그 친구가 IQ 테스트를 했는데 130 가까이 나왔었다고 했어요. 4살 때 글을 다 읽고 책벌레였었는데 집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고 나중엔 백과사전, 전집까지 다 읽고 심지어 다 외웠었대요. 재미있는 건요. 친구가 이게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사진처럼 찍히는 느낌이래요. 늘상 생각은 먼저 가고 행동이 나중에 따라와서 생각이 쭉 앞으로 먼저 치고 달릴 때 스스로 멈춘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암기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뇌로 사진 찍는 연습을 하고 영어책 한 권을 사진으로 뇌 속에 저장한 적도 있었다고 했는데 와, 저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때 인간의 뇌가 이렇게 대용량이구나 하고 친구는 놀랐었다고 했어요.
대신 주변에서 머리 좋다고 하도 추켜세우는 바람에 노력을 많이 안 하는 어린이였었고, 노력 대비 결과가 늘 좋으니까 그거를 인조이 했던 것 같대요. 머리가 좋은데 노력까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은 조금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이가 머리가 좋던 말던 노력은 필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서 아이에게는 머리가 좋다, IQ가 높다 등의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직도 많은 사람은 IQ가 곧 인간 지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IQ 지수가 인간의 지능을 가장 정확히 대변한다는 믿음이요. 하지만 이는 오해와 착각에 불과한다는 거 모르셨죠? 이미 과학적으로도 오래전에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IQ에 대한 맹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도 이 같은 잘못된 편견이 오히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해외 학계에서도 IQ 지수가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었고, 런던 사이언스 뮤지엄의 로저 하이필드 박사 연구팀은 2012년 전 세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12가지 지능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단순히 술이나 언어 능력뿐 아니라 각자 독특한 능력을 가진 여러 요소가 모여 인간의 지능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IQ 테스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IQ 지수가 낮게 나온 사람도 다른 방면에서는 얼마든지 천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된 셈이죠. 연구팀은 인간의 뇌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IQ 테스트만으로 뇌 기능을 측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인간의 지능을 수치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어요. 또한 IQ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IQ 테스트를 할 때마다 수치가 틀리게 나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검사 당일 컨디션이나 문항에 따라 얼마든지 편차가 있게 나오기도 합니다. IQ 테스트도 종류에 따라 수리력과 기억력, 학습 능력 등 검사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아는 게 많이 나오면 120이 나오고 운이 나쁘면 90이 나와 평생 머리 나쁜 아이로 낙인 찍히게 되죠. 하지만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은 IQ 지수와 관계가 없으며 한마디로 IQ는 환상에 불과해요.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능력이나 박지성의 축구 능력은 시중에 나와 있는 IQ 검사 도구로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선 학교도 IQ 테스트를 중단한 지 오래예요. 1980년대까지는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이 됐었다지만 90년대 이후로는 적성 검사나 진로 검사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IQ는 일반적으로 90에서 120점 범위에 속하면 정상으로 분류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죠. 130점 이상이라면 인류 상위 3%에 속하는 엘리트로 보통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고요. 148점 이상이면 인류 상위 2%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고지능자의 모임인 멘사에 가입할 수 있고 150점 이상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재 또는 천재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재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함을 보이거나 어떠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170점 이상이 되면 20세기 전반기 미국 심리학계를 주름잡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 박사가 분류한
천재를 넘어선 초천재로서 이들은 평범한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능력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루이스 터먼 박사가 이러한 초천재들을 수십 년간 추적하고 연구한 결과 대부분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80% 이상이 크고 작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인류 역사를 바꿀 엘리트가 무더기로 나올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절대 다수가 평범한 삶으로 귀착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들의 순위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인 중에 김웅용 씨라는 분이 IQ 210으로 3위에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 2년 전에 확인한 바거든요. 지금은 순위가 바뀌었을런지 모르겠지만요. 1974년 세상을 놀라게 했던 한국의 원조 신동이 바로 이분인 거죠. IQ 210으로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김웅용 씨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4살 때 4개 국어가 가능했고 후지 TV 방송에서 고등 미적분을 풀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풀었던 고등 미적분의 기록이 기네스북에 10년간 등재되었던 기록이라고 해요. 7살이 되었을 때 청강생 자격으로 한양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12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선임 연구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던 대단한 인물이 바로 김웅용 씨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천재들의 지능을 살펴보자면요. 상대성 이론의 정리를 증명하고 블랙홀의 열 복사 방출 사실을 확인한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IQ는 160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이자 현대 물리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준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약 160에서 190점. 또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식물학자, 도시계획가, 천문학자 등으로 활약한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 속 세계 최고의 천재라 불려온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측정한 적은 없지만 약 180에서 190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하죠? 제가 IQ 테스트 문제 하나 내볼게요. 쉬운 문제니 한번 맞춰보세요. 산토끼를 반대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쉽죠? 먼저 끼토산이라고 하신 분들 계실까요? 축하드려요. IQ 30이십니다. 산토끼의 반대말로 집토끼라고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IQ 60입니다. 자, 그럼 혹시 산토끼의 반대말 죽은 토끼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산토끼, 살아있는 토끼의 반대 죽은 토끼. IQ 80이세요. 점점 고난이도로 되어가죠.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다토끼, 산의 반대는 바다죠. IQ 100이십니다. IQ 150이 되실 분들은 바로 판토끼라고 답하신 분이에요. 산토끼, 물건을 산다 할 때의 반대는 판토끼죠.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남았어요. 천재분들, 산토끼의 반대말은 알카리 토끼. 알카리 토끼를 맞추신 분들은 IQ 200이십니다. 네, 우리 한국인이 머리가 참 좋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대체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예전에 영국에서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조사 185개국 중
홍콩이 IQ 107에 이어 우리나라가 106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어요. 홍콩이 중국의 영토인 점을 감안해 중국과 합친 IQ 평균을 내면 한국이 사실상 세계 최고의 지능지수를 가진 민족이라는 거죠. 아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죠? 또 유럽 어느 여러 나라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국민 평균 IQ는 100 정도고요.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또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의 평균 IQ는 85예요. 사하라 사막, 또 남아프리카 지역과 카리브해 국가 국민들의 IQ는 7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었어요. 한국인이나 동양인에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흑인이나 다른 나라 국민에게는 인종차별적인 이 연구 결과를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신뢰받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근데 IQ가 높은 우리 한민족이 그동안 왜 그토록 못 살았을까요? 국민들의 지능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정치적 여건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100이 넘는 중국과 러시아 및 옛 동유럽권 등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주 낮은데 그것은 국민들의 상상력과 지능을 국가 경제력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도요, 106이라는 아주 높은 국민 IQ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실질 GDP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점령과 패배로 인해 IQ에 걸맞는 잠재력에 접근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1950년 이후 정치적 뒷받침을 받자 고도 성장이 실현된 것이죠. 즉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체제 하에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은 지능과 함께 정치체제가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윌리엄 제임스 시디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지금껏 존재한 공신력 있는 모든 IQ 테스트에 측정 가능한 수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계산한 그의 지능 지수는 약 250에서 300점 정도로 인류 역사상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그 어떤 천재들보다도 뛰어난 지능 지수를 갖고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시디즈는 생후 6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18개월 때는 뉴욕타임즈를 정독하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할 아기가 뉴욕타임즈 정독이라니요. 2살 땐 라틴어와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했고요. 3살 때 그리스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에 대해 묘사한 편지를 직접 타자기로 작성해서 장난감 회사에 보내기도 했대요. 4세에 의학과 해부학, 학술, 논술을 저술하고요. 6세엔 8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습득하였다고 합니다. 8살 때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과서에 오류를 수정하고요. 하버드 대학의 입학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했어요. 그 후 그는 천문학 학술 논문을 여러 편 저술하였고 새로운 언어 역시 계속해서 익혔는데 때론 하루에 한 언어를 다 익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1세에 하버드 대학교 역대 최연소 합격자로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 따돌림을 당해 신경쇠약으로 잠시 요양원에 보내지기도 했대요.
하버드 대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는 다시 그곳에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다시 입학해서 법학, 그리고 또다시 심리학을 전공하여 그 전공의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동료 교수의 시기와 조롱, 질투를 받아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수직을 사퇴했어요. 그 후 성인이 된 그는 40개 국어를 구사하는 데에 이르렀는데, 어릴 때부터 지나친 관심과 주목, 그리고 질투와 시기를 받아온 그는 남들과 다르게 낳은 부모를 자주 원망했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정신적 혼란을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껴 대중의 관심에서 숨어 지내기를 희망하면서 은둔 생활에 들어간 이후 가명이나 익명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나 저서를 냈어요. 익명성에 의해 정확히 그 논문들을 모두 가려낼 수는 없지만 우주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한 것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유년까지 계상되는 영구적인 달력을 발명해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여론의 조롱에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그는 다시 사회에서 완전한 은둔 생활에 들어갔고 35세에 뉴욕시 지방직 공무원에 1등이 아닌 200등 밖의 성적으로 합격하여 이후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가다 이후 20여 년 뒤인 1944년 보스턴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해요. 참 그렇게 보면요, 평범한 게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다오, 공부도 잘할 필요 없다, 중간만 해다오,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선생님인 제 사촌은요, 성적 상담을 할 때 가장 대하기 힘든 경우로 저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공부 금방 잘할 거라고 해요. IQ가 130이나 된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와 그 부모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금방 잘할 거라는 공부가 벌써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 6년이 지났지만 성적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해서 제자리 걸음이라면 제 사촌은 그 좋은 머리로 언제 공부할 건지 묻고 싶다고 해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할 건데? 제 예상이지만 아마도 저희 언니는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머리가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컸나 봅니다. 그러니 공부를 그렇게 지지리도 안 했겠죠. 반면 저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부모님께 늘상 듣고 자라서 더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 아, 머리 나쁘다고 한 저희 엄마에게 감사라도 해야 하나요? 실제로 머리는 타고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정해진 IQ 120, 100, 80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100에서 180 또는 80에서 140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능성 범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높은 IQ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부모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18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80에서 140의 범주밖에 안 가지고 있는 아이가 노력을 통해 140까지 끌어냈다면 IQ 200까지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아 100이 된 것보다 훨씬 머리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IQ는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해요. 그리고 계속 써야 더 높아지는 것이랍니다. 특히 IQ 검사의 경우 문자화되어 있고 언어와 수리 위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은 사람, 수학 문제를 많이 푼 사람, 노력을 한 사람이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에게 단순히 넌 머리가 좋은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넌 좋은 머리를 더 열심히 갈고 닦을 아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노력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IQ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죠? 워싱턴 윤준의 오늘 IQ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